안녕하세요. 주수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는 중에 반가운 초대를 받고 오늘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는 중에 보니까 아직까지 서울은 봄꽃이 아직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오늘 잘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암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글자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남포동이고 용두산 공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용두산 공원에 저희 추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뭘 했냐면 직장 생활을 여기서 했었는데 저 사진 끝에 보면 부산항대교가 너무 멋지게 보이죠. 이렇게 멋진 뷰가 보이는 남포동에서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직장 생활을 할 때 추억이 많았겠죠. 이게 한 20대 중후반 한 27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가해 보이는데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이제 동생이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20대를 잘 보내고 여기서 이제 추억을 쌓았던.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남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는 지하철 7번 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 기억에 남냐 생각해 보니까 회사 생활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출퇴근하는 것도 항상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제가 20대 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지하철을 내려서 그 지하도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많은 직장인들이 바삐 출근을 하는 그 시간에 저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도 계단을 다다다닥 올라가는 그 구두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고 회사에 들어가는 그 기억들이 지금 아련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날씨가 좋을 때는 기분이 더 좋잖아요. 이럴 때는 밖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한 잔 들고 10분이라도 저 거리를 걸어야지만 힐링되는 어떤 그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위에 올라가면 옥상에서 아까 보셨던 그 부산항 부두가 보여요. 근데 시내 한복판에 있을 때는 부산이 항구도시라는 거를 까맣게 잊고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 옥상에서 이제 보이는 그 바다를 보면 부산이 항구도시구나, 이렇게 예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20대를 마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30대가 되고 아이를 놓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를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키워드가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는 제가 조금 자유롭고 싶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 반복되는 그 일상들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와서 어쩌다가 보이는 하늘을 보며 가을이구나, 봄이구나, 오늘 날씨가 좋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될 때쯤 자유롭고 싶다, 왜 매일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으니까 어떤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고 30대에 똑같은 상황인데 결혼을 하고 그 전에 없었던 나와 같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유보다는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맞이하는 삶, 자녀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커지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있을 때쯤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워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엄마, 그리고 인정받는 엄마,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가 아이들이 자랐을 때 엄마를 이제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코로나 이제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면 IMF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IMF는 아니지만 IMF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겪었던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힘들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IMF도 금융위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IMF는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했는데 사실 지금 10대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마 20대 분들은 IMF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IMF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한국이 이제 외환 위기가 와서 이제 부도 직전인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제가 입사하고 싶었던 은행들도 그 전에 퇴출이 되고 외국계로 매각이 되는 어떤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요청을 하는, 이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가가 이제 경제 주권을 이제 상실한 거죠. 이제 융자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구제 금융을 신청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가 학생 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란 거를 정말 운이 좋게 된 거죠. 됐는데 제가 입사를 할 때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면 그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거 나오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현실 점검이 되었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냥 좋았고 다행히 나는 취업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그냥 재밌게 했었겠죠. 그 생각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이제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데 IMF 이후에 이제 최고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여러 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자체로는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이게 실제 얘기잖아요. 실화인데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리자면 저 타이타닉이라는 초호화 여객선이에요. 저 여객선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여객선이 이제 출항을 할 때쯤 많은 프로모션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제 여객선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대부호들이 저 배를 타고 싶어 했고, 영국에서 출항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상류층들의 어떤 그런 파티들도 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멋진 타이타닉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빙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도 미리 예고가 있었지만 조심하지 않았고 이제 급기야 이제 부딪히고 나서는 저 이제 배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프로모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내 방송을 승객 여러분한테 안전하니까 안심하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빙산에 부딪혔을 때는 배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배가.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고 대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명정을 띄우고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명정을 탄 사람들은 살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배와 함께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1,5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거든요. 근데 그 구명정을 탔던 많은 분들 중에 노약자들이 많았겠죠. 여성분들 같이 먼저 이제 대피시킨 분들이 많은데 더 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더 탈 수 있었는데 타지 않아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정말 저녁 9시 바다 한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대에 저 밑에 파도 위에서 출렁이는 그 구명정 보트를 타기가 더 겁나는 거죠. 이 배는 이렇게 크고 안전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이 대단한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대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저렇게 타면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려가기가 두려운 사람들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낯선 상황이지만 조그만한 옮겨 타려고 하는 조그만 용기만 있었다면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려운 이제 시기에 IMF 여파가 있었던 그 시기에 제가 원하는 데 취업을 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나름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지만 이런 이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있는 곳이 어쩌면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미의 사업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아미의 사업을 하기 전에 제품을 쓰는 소비자였어요. 애용 소비자. 그래서 제가 제품을 쓸 때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다 소중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먹는 거, 입히는 거, 바르는 거 정말 신경 쓰는 엄마였고, 이 제품을 소개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때요? 다 쓰고 나서 떨어지면 새로 살 때 다른 일반마트를 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다시 구매를 하고 쓰는 소비자였는데, 아미의 사업을 알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할 때는 괜찮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일로서 괜찮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했는데 이 일을 알고 보니까 괜찮아. 근데 이 플랜을 듣고 한번 해보고자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이 일을 내가 해도 될까? 이건 거죠. 많은 분들이 아미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나름 Q&A가 있었지만 아미의 사업을 잘 모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쓸 때는 너무 만족스럽고 괜찮은데 이 일을 알아보고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제가 많이 고민이 됐던 거는, 과연 이 일을 해도 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고 내가 하는 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듯이, 직장을, 그런 일을 구해서 내가 만족이 되는 직장을 구하듯이 아미의 사업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다단계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랐지만, 왠지 느낌에 다단계라고 하면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처음 들어보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 들어 이제 봤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안 좋을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괜찮은 일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괜찮지 않으면 불법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합법과 불법이 있는데 왠지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이니까 이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랐지만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불법은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은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방문 판매, 그리고 불법 피라미드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저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냐면, 아메 사업이 한국에 91년도에 들어왔어요. 91년도에 아메 사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유사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유통이 법제화되기 전에 많은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많이 생겨나고 나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있다는 거는 진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품군을 보면요. 피라미드는 단일 제품이고 큰 금액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법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방문 판매는 일반 생필품으로 구성된 소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소비하는 제품들로.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다르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직장을 나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메 사업은 무점포라서 사무실이 필요가 없고, 초기 자본이 들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사무실이 불필요한 많은 일들이 많죠. 근데 그때는 조금 생소했단 말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근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방문 판매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합법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예요. 근데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단계 및 방문 판매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점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큰 마트를 운영하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어떤 유통을 하면서 가게를 차리면 점포를 가지면 그 점포 안에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 사업은 무점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라미드는 사무실과 대리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바꿔 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가야 되는데 누구는 점포를 차릴 수 있고 누구는 여건상 점포를 차리지 못하면 균등한 기회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르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수입의 성격도 역시 아메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2차 수입을 만드는 일이고, 방문 판매 및 다단계는 1차 소득이고, 일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임시 수입에 이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에 의한 수입이 되니까. 근데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입이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단기간에 어떤 수입이 빠르다는 거는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성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아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들을 통해서 저는 제대로 조금 그게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맨 처음 시작해서 선진국 위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미국 이제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이벤 앤드 리치 디보스라는 이 두 분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독특한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광고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 사고 안 사는 사람 안 살 수 있고, 어떤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을 때 물건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분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제품을 써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거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너무너무 독특한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제 방식이 이제 의뢰해서 이제 이걸 이제 만들었냐면,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하고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국식 방식이 최고의 경영 방식이라, 경제 방식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이거를 이제 신조로 삼고, 아메리칸 웨이라는 이 단어를 줄인 아메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아메이가 시작하게 되었던 에롯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세계 최초 생분해 제품이라고 나오죠. 그때 당시에 60년 전이면 굉장히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자본가들에 의해서 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거를 염려하신 이분들은 우리가 쓰는 이 세제들이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세계 최초로 생분해되는, 오늘 쓴 세제가 물로 하천으로 갔을 때 물로 72시간 안에 돌아가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축 액체 세정제라고 해서 고농축입니다. 이게 왜 환경적으로 좋냐 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쓰는 어떤 그 세제 제품을 내가 집에서 주문을 해서 쓰든 아니면 가서 사오든 어딘가에는 그 제품이 유통되어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을 가지고 고농축 한 병을 가지고 10병을 희석해서 쓸 수 있으면 마트를 10번 갈까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10번을 운반해야 되는 거를 고농축 세제면 한 번만 그 점포로 운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그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과적 차량 한 대의 도로 파손은 승용차 10만 대의 도로 파손과 같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톤짜리 트럭에 물건을 적재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 10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도로 파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을 갈 걸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이거를 희석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게 에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메 사업이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커지게 되었는데 1960년도 이후에 미국에서도 아메와 유사한 기업들이 수백 가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법제화되기 전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짠지 가짠지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래서 1970년도에 들어서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진짜고 아닌지를. 그래서 1979년도에 FTC라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메 회사는 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80년도 이후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1991년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쯤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쯤에 한국에서도 아메이는 합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려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형태를 보인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 한국보다 잘 사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선진 유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니까 한국은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과는 맞지 않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거를 우리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육성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메라는 거를 잘은 몰라도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도 역사가 이제 오래된 거죠. 지금 현재로는 아메이가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100개국에 나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100개의 나라에 법이 다 있을 거예요. 100개 나라의 현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이 되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봤겠죠.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전에는 몰랐죠. 그냥 저한테 보여주신 그 아시는 분, 저처럼 주부인데 그냥 와서 설명해 주시는 분, 그분의 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크고 대단한지를 제가 몰랐겠죠.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회사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특허가요, 생필품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가 1200개가 넘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작년 자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허가 많냐? 아메이에 많은 과학자가 있겠죠. 엔지니어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죠. 이 많은 분들이 1000명 정도가 75개 과학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제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회사에서 뛰어난 연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메는 잘 몰라도 아메 제품은 좋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어떻게 유통되어지는지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현 상황에 좀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카카오가 나옵니다. 카카오가 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쓰고 계시니까. 이 카카오가요, 원래 없었던 회사였는데 생겨났죠.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문자 메시지란 걸 썼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보내는 건수당 20원이라는 통신료를 부과하면서 썼어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20대 분들은.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카톡이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카톡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카톡을 사용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문자 수신을 하는데 카톡 와쭝 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톡이라는 그 수신 음성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톡 와쭝, 카톡 와쭝 이게가 반복되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건당 비용을 내고 썼는데 이거는 무료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무료니까 소비자 혜택이 있으니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카카오에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쓰고 당신도 쓰고 친구도 쓰고 엄마 아빠도 다 쓰고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생겨나서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이 쓰는 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년 이 무료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이 늘게 되어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느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회원이 모이니까 이 카카오가 다양한 것들을 유료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무료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많은 회원들이 모이니까 카카오에서 택시도 운영하고 쇼핑도 하고 금융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기존의 회원으로 돼 있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 택시를 부르죠. 어떤 거를? 저기 가운데 있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는 저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저기에서 제가 정보를 공유받았기 때문에. 저만 그럴까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카톡은요.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은 넘었겠네요. 2010년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아메라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연결된 많은 회원들을 통해서 신용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전에 없었던 회사였는데. 근데 아메라는 이 앱은요. 저는 저 휴대폰 어플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저 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라는 플랫폼을 설명드리자면 카카오는 저 많은 회원이 있어도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카카오 사장님의 플랫폼이니까. 근데 아메이라는 저 플랫폼은 아메이에 원래 연결되어 있는 뉴트리라이트라는 전 세계 1위 하는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있고요. 아티스트라는 미용 담당하는 뷰티 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사용하시죠. 그리고 우리 집안 곳곳을 청소해주는 아메이홈. 이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유수의 이제 기업들 중에 제품이 품질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을 조인을 시켜서 원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많은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저거를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내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카카오 택시 타봤어. 너무 편하던데? 하던 것처럼 아메이의 비타민C 먹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저렇게 회원들이 연결이 되면 제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요, 1959년에 시작했다고 했죠. 벌써 60주년이 되었고, 카카오도 무려 50년이나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오래전에 이 마케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6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무료 메신저를 쓰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플랫폼을 개인에게 제공해주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포노족이라는 게 생겼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 포노족들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지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성공 확률이라는 이 질문을 받아보긴 했지만 성공 확률이 궁금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공 확률, 제가 성공자들의 책들을 읽어봤을 때 많은 성공하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 다 알만한 성공하신 분들은요, 성공 확률이 있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일을 해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될 때까지 그 확신이 들은 그 일이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없었겠죠. 방금 얘기했던 그 신생 기업들도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성공 확률을 묻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성공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직장을 나름 만족하고 다녔고 제가 원하는 직장이었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그 직장을 간 거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성공이라면 지점장이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본부장이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회장이면 성공입니까? 성공 맞죠? 근데 저는 거기 입사한 거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지점장의 꿈도 없고 어떤 그 승진에 대한 꿈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가 아닌 다른 일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메 사업은 성공 확률을 따질까? 그러면 궁금해 하시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추가 수입 100만 원이 저에게 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잘할 자신은 없는데 추가 수입 100만 원은 저라는 사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고 연봉이 제가 목표로 했던 100만 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원했던 추가 수입 100만 원에 실패했네요. 저는 추가 수입 100만 원이 제 꿈이었는데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어떤 그 이상의 꿈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이상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다녔던 것처럼 아메 사업을 할 때도 저처럼 100만 원이 저의 딱 쾌적대 그 정도가 만족인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가 그 사람에게 성공인 거죠. 다이아몬드까지 목표를 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까지 하시면 성공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의 기준이 달라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해석하기가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뱀의 꼬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 확률을 데이터적으로 낼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성공 확률을. 전체 가입되는 회원수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딱 나누게 해요. 그럼 이제 백분율이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많은 앱에 회원가입은 누구나 다 쉽게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아메 사업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업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공자의 확률은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저는 사업을 그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그 지점에 평균 어떤 예금고가 나오면 전체 통장을 개설한 가입한 수에서 금액을 나눌 거잖아요. 근데 맞나요? 은행에 가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 사람이 예금을 하지 않는 영혼 통장을 1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고 5개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 계좌 수로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전체 회원수를 보고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 시스템적으로는 탱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탱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탱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업자라고 해요. 그분들을 사업자라고 보고 성공 확률을 나누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는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시스템 사업인데 시스템대로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동해 나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성공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면 이해되신가요? 예. 그리고 판매 못한다. 이거는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아메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하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Q&A인 거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는 직장 다닐 때 고객들이 오죠. 사람이 옵니다. 오는데도 상품 설명을 하는 거가 파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못했어요. 은행에 가면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다 상품이에요. 그분들에게 맞는 상품도 있지만 제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뭔가 제가 얘기하는 거가 뭔가 이분들에게 파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그게 어려움이었는데 굳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제가 고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팔아야 되는 일이었으면 제가 시작을 안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적으로 변화해온 변천사를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기업들이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다단계 판매로 바뀌고 또 이제 바뀌면서 앞선 기업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넘어가죠. 지금 국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옮겨오고자 시도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메 사업은 6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해 왔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아메이는 시대의 그 흐름상 방문 판매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방문 판매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문 판매는요, 혼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하시는 그 1위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일이. 본인한테 맞겠죠. 왜? 본인이 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1,000만이라는 매출을 봤을 때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왜? 잘한 사람 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팀을 구성해서 함께 해보자. 이게 다단계 판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했던 거를 10명이 나눠서 하니까 1,000만 어떤 매출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 보세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각자 소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임기응변이 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던 제가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경험이 부족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시스템 속에서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 소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면, 동물원을 가면요. 원숭이 보러 가자 하실 거잖아. 근데 그 원숭이가 침팬지일 수도 있습니다. 침팬지네 하지만 원숭이일 수도 있습니다. 잘 구별 못 하시겠죠. 침팬지랑 원숭이는요, 완전 다릅니다. DNA 자체가 달라요. 침팬지와 사람이 완전 다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DNA 자체가 완전 다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를 알면요. 정보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면 그 상대는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 하는 거가 설득하는 것 같고 물건 파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망설여진다면 저는요. 남을 돕는다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실 생필품을 통해서 어떤 유해 물질들이 검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쓰는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비켜갈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준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나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나는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초기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품 전달을 뭔가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결국에 남을 돕는 사람이 큰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대단한 일을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싸게 그게 혜택이 있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요. 아메 사업은요, 값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제품을요,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기준 있게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보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친환경 제품과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내가 먼저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공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게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면 자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리면요, 괜찮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내 적성에 안 맞아. 너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적성에 안 맞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꿈이었고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은 절반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더라도 적성에 맞는 그 일만 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미술 전공은 결국 이제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미술을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업이 되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그리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외에 다른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칩니다. 피아노 연주를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업이 돼버리면 연주하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육 강의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할 기회가 있어서 했거든요. 하니까 이제 학부모인 거죠. 이제 주부님이 아이들 교육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들 적성도 아니고 부모의 적성도 아니지만 부모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애도 힘들어하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냐 하면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히 뭐예요? 본인 생각이죠. 아이가 원하지 않고 본인도 본인 적성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아이들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부모 때문에 해야 되는. 맞나요? 아니죠. 부모로서 아이는, 내 자녀는 자녀의 몫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부모는 부모의 몫을 다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애쓰고 싶지 않구나. 나는 굳이 수고스러운 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저는요, 아이가 소중하다 했죠. 그래서 남들이 괜찮다는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를 정말 제대로 잘 키워보고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 어떤 거냐면 그 4세에서 5세 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시멜로를 줍니다.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너무너무 화면에 보이시죠? 달콤해. 맛있어 보여. 아이들이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겠죠. 먹고 싶은데 이 마시멜로를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기다려 볼래? 어떨까요? 내일은 먹는 아이 있겠죠. 근데 기다리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이제 교수인 미셸 박사가 진행을 했는데 결국 그 시간을 견뎌낸 15분, 아이들한테 15분이 크죠. 그거를 견뎌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유보를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 수능이나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 다 잘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의지가 뛰어난 아이들이 성공하더라. 이 실험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새로운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환경의 영향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환경이 가난한 아이들은요. 기다리기보다 뭔가 주어졌을 때 바로 해치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원하는 게 있지만 해줄게. 다음 해줄게. 그러면 아이가 오늘은 안 되고 넘어가요. 그럼 잊게 되겠죠. 다음에 어떤 게 있으면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이게 반복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 환경에 여러 번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에 불신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5분 뒤에 하나 더 줄게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먹지 않으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내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적 보상에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실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환경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이 가설도 맞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신이 없다. 저는 그 많은 질문 중에 이게 가장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제 전공 아닙니다. 전혀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 사진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진 속에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 뉴질랜드인데 작년 여름에 이제 제가 딸이 2명 있거든요. 이 딸아이 2아이를 뉴질랜드에 여름방학 때 보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가고 싶어 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즐겁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러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가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냥 누르기만 해도 저한테는 작품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제가 힐링되고. 진짜 너희들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이 사진 보면서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저희 큰아이가 둘째 아이가 잘 자랐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읽어줬던 책들 중에 한 권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많은 부모님들 책 많이 읽어주시죠. 이 책이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책, 아직 제 이제 서재에 제 책들 사이에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 좋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기도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새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고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해요. 잘 안 되면 다시 해보면 되지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아 형성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자존감 높게 뭔가 부딪혀보고 할 수 있도록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인 내가 자신 없어서,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힘들어서 너무 책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고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많이 읽어주고 자랐던 아이들이 커서 우리 큰아이가 작년 여름에 그 경험을 하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다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제가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네, 제가 우리 큰아이가 떠나기 전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일주일간을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쓰더라고요. 쓰고 이제 갔어요. 이제 저도 아이 이제 책가방 속에 편지를 넣어놨겠죠. 근데 저 편지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3통의 편지를 올려놓고 갔어요. 이 편지가 우리 큰아이가 동생한테 쓴 편지인데 제가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동생한테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주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는 착하고 맑은 아이여서 크면 클수록 너랑은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 아니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심한 나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가 너 자신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냥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말이야. 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신귤을 주무르면 단귤이 되지. 귤이 주물러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그 성장 호르몬이 귤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거든. 너도 이거랑 같아. 너가 여기저기 찌어 상처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만의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겠지. 그래서 언니는 너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더 성장해 달아 죽을 정도로 단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귤이 되길 바라며 매력적인 친언니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동생도 감동받았겠죠. 받았는데 저 편지를 읽고 엄마인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편지를 적었겠죠.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를 다 겪게 돼 있는데 그 마디가 힘든 그 시기에 마디가 굵어져야 대나무가 자라는 걸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적으로 충분히 다듬어 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편지를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었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멋진 경험과 의미 있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나도 설레인단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설레임이고 희망이라고 엄마는 생각하거든. 항상 언제 어디서든 엄마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식 있게 멋진 길을 걸어 나가길 바래. 이렇게 적어서 보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가서 새로운 경험을 공부를 하는 거지만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낯선데, 저도 두려운데 아이들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설레이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희망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같은 일을 받아들여도 의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지원이 다가 아니고 매 순간 도울 일이 있죠. 근데 자식도 부모를 돕게 되고 형제를 돕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을 돕게 되면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쩌면 저도 아메사발 하기 전에 막연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공부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으로 키웠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본인이 자랑이 되는 그런 지혜를 저처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빨간 깃발 법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시나요? 최초의 자동차예요. 영국에서 만든 최초의 자동차인데 저 자동차 앞에 빨간 깃발을 들고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영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 자동차를 탈 때는 3명이 함께 타야 된다. 자동차 앞에 조수가 깃발을 들고 가야 되고 운전사가 같이 타야 되고, 그래서 3명이 같이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없겠죠. 사람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속 6k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맞나요? 안 타고 말겠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모든 운송수단이 마차였어요. 마차 산업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해서 마차 산업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차 협회인 거죠. 거기에서 많은 로비를 했고 이 자동차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 많은 기술력을요 독일로 넘기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 되어 있고 영국은 아닙니다. 근데 마차 산업은요, 결국 시대 변화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 내 생각으로 어제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이런 빨간 깃발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상이 빨리 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어떤 수단이 필요할 때 저는 정말 비전 있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 비전이 맞다면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렇게 초대받아서 좋은 에너지를 오히려 더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이 시기 정말 잘 극복해 나가시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